먼저 후보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재선에 도전하느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서울의 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은 이제 4년짜리 정책으로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규모는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뉴욕, 런던, 파리, 시카고 같은 앞선 도시들처럼 재선 3선 시장에 나와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도시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가장 역점을 둔 일이 무엇이냐, 뭘 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안으로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데에 몰입해 있었고 밖으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 다시 말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미쳐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으라면 강남북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서 취임 당시 각 자치구간에 17대 1까지 벌어져 가고 있던 재정 격차를 작년 기준으로 5대 1까지 줄였습니다. 이것이 비강남 지역의 발전을 앞으로 두고두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한강과 지천 그리고 남산의 변화를 만끽하시면서 행복해하시는 시민들의 표정을 볼 때였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참으로 기뻤습니다. 실제로 서울 공기 1, 2년 후면 제주도, 백령도 수준을 기대할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황사만 오지 않으면 유럽의 전원도시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정에 많이 가려졌지만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 하나가 서울형 그물망 복지였습니다. 디자인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5%가 채 안 되지만 복지 예산은 취임 전에 18%였던 것에 불과하면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25%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3% 퇴출제 등 성과 중심의 인사개혁을 통해서 공무원 정원의 8.8%를 축소를 시켰고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정원도 10.4% 축소했습니다. 무사한 일,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무원 조직을 적극적인 창의행정 조직으로 변화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복마전이라 불리던 서울의 청렴도를 청렴도 1위 도시로 만든 경험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디자이노믹스, 컬처노믹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시정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5년 후, 10년 후 서울을 먹여 살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서 기쁩니다. 4년 동안 도시경쟁력, 금융경쟁력 모두 15계단 뛰어올랐고 관광객이 30%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올 초 서울을 올해 가봐야 될 도시 3번째로 꼽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색도시 서울이 문화와 디자인의 옷을 입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속도를 붙여서 단숨에 도쿄를 뛰어넘고 세계 5위권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파리지앵과 뉴요크가 그렇듯이 서울 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보육천국을 만드는 시장이 돼서 시민들의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더욱 높여놓겠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고민,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종합적인 리더십이 발휘돼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의 대표 선수가 돼서 6월 2일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뤄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관훈 토론회는 언론인 여러분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졌던 힘든 통과 의례였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안겨준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입니다. 출마 선언 후에 첫 토론을 관흥클럽에서 갖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 전셋값 걱정, 치솟는 사교육비 등 걱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시민들의 한숨은 깊어가는데 그간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홍보비는 물 쓰듯 펑펑 쓰는데 아이들 상처 주지 않고 밥 먹이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서울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는 사람과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디자인 서울에 서울 시민의 삶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디자인 서울에 대한 관심은 1%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원주민 정착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뉴타운에서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수고 파헤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서민의 삶은 밑에서부터 망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건 빚뿐입니다. 부수고 새로 짓고 치장하고 덧칠하는 동안 서울의 빚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8년간 6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빚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 갑자기 복지와 교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한 것일까요?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서울의 변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울 시민들은 서울이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거칠애뿐인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서울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서울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번의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나라 살림과 행정을 바르고 알뜰하게 꾸려와서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따뜻한 서울,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 사람 특별시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50%를 복지와 교육에 쓰는 사람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을 이동하는 아동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 계약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도 크게 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특별시 시민 여러분, 정책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정책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지와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장의 강한 의지와 서울 시민으로부터의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주십시오. 6월 2일은 국민 심판의 날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개발과 거칠의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오세훈 시정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미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삽질 경제로 치닫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명숙이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민주 시민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6월 2일 민주진영의 승리로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심판을, 서울 시민에게는 사람 중심 도시, 사람 특별시를 선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토론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에 대해서는 바로 앞쪽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질문 마감 시간 30초 전에 숫자판을 후보님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30초 전, 10초 전, 5초 전 보여드리고 답변이 제한 시간이 끝날 경우에 0이라는 숫자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1문1답을 할 경우에는 그보다도 좀 짧게 대답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론 중간에 후보들끼리 서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각 후보에게 2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과 기자들께서는 질문이 있는 경우 테이블 위에 있는 메모지에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그걸 토론 말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을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황헌 MBC 논설위원 실장입니다. 그 옆에 김규원 한겨레 지역부문 부편집장입니다. 오른쪽에 이동환 조선일보 사회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광철 한국경제 논설위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정치적 두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해보는 그런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부장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한명숙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같은 질문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천안함 사태가 북소행이라는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국가 간에 미묘한 식약차를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관련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네. 천안함 사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으로 인해서 순직하신 장병과 그 유가족들, 참으로 저도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명복을 빕니다. 지금 천안함 문제에 대한 질의는 질문하신 우리 이동환 사회부장님께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지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 전문가들과 또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또 국방부가 함께 진상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조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보 문제,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진상조사가 하루빨리 돼야 되고 그 진상조사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한명수 후보께. 한명수 후보는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그 희생장병 영경실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이번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는 참석하셨는데요. 뭐 입장이 달라진 게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해교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 저는 서해교전 때 순직한 장병들이 계셨던 그 장소에 총리 때도 방문을 해서 제가 다 둘러보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그때도 그들의 명복을 빌고 제가 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연결식에는 연결식에는 못 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께는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관련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먼저 천안함 희생 장병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국제 공조를 통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다면 세 가지의 제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제재, 경제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제재의 방법입니다. 물론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리의 협조가 기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미리 진상조사 단계부터 국제 공조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를 사전에 그 가장 중요한 국제 공조의 연구력인 중국을 끊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국과의 공조 체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기묘한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군사적 제재인데요. 이것은 굉장한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올 11월 달에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또 유럽발 경제위기가 지금 한반도에도 또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위기 대응 능력, 보고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후의 대처가 평가해 줄 만하다. 왜냐하면 일단 국제공조 체제를 마련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 그리고 처음에 특정 세력에 의한 소행이 아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줬던 것이 주었던 것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국민적인 단합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됐다. 전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대처는 점수를 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저희들이 답변 순서는 지금 두 후보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교차해가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 일부 혹시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은 진동으로 하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정치적인 행사를 겸하다 보니까 일부 정치 지지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저희 토론에서는 박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은 황은 실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권 도전의 뜻,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에 임기 완수, 이 두 가지를 갖고서 한번 두 분께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995년에 이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된 이후에 서울시장을 거쳐간 분들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처럼 바로 대권을 쟁취한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권의 뜻을 감추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임기 한 분기를 마치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지난 5월 2일에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임기 완수 서약식을 갖자라고 경쟁 후보들이 했을 때 그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혹시 이번 시장의 재선이 될 경우에 임기 완수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모두 발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말 24시간 몰입해 왔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된 것도 대부분 중장기 프로젝트로 시작됐던 여러 가지 제 사업들, 다시 말해서 서울형 복지, 서울형 금융망 복지, 이것은 중앙정부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고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한강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서울의 녹지면적, 수변공간, 생태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작업도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을 통해서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매력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제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나타내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4년 임기를 꽉 채워서 완수를 하고, 그리고 민선 5기를 향해서 발표한 정책과 비전,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는 그런 재선시장, 최초의 재선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는 채우겠다. 그러나 그 이후는 2017년 대권 도전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만, 그때 가서는 고려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이르고 앞으로 4년 동안 재선시장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확실히 완수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국민적인 평가를 전제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시민이 원하시고 또 당에서 부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이 물론 서울 시민을 위한 재선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의 가슴속에 대선에 대한 잠재적인 열망이 살아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정치 시장보다는 일하는 시장을 원합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정치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냐. 앞서 기조연설에서도 지적이 나왔고요. 또 앞으로도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시행정에 너무 현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함께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거 때가 되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전부 거칠의 행정이다. 또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동안 거듭되는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는지 분명히 해명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그저께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강에 4개 특화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이걸 또 거칠 행정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방문자 숫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숫자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전시행정이죠. 따라서 색안경을 쓰고 보실 게 아니라 시장이 무엇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느냐를 앞으로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같은 질문을 한명숙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17일이었죠. 한명숙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참여했고 대선 도전을 선언했던 거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석 달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지지자로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가에게 내 지지를 넘기겠다 하고는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한명숙 전 총리 지금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만 이분은 대권 도전의 뜻을 갖고 있는 분 아닌가 이런 그 사건으로 해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늘 대선 도전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또 준비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당내 경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을 저의 행정이나 정치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말 사람 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권 도전에는 관심도 없고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저의 정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상과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한명숙 후보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치적 역량이 커지고 민주당이 아니 우리 당에 이런 후보가 없는데 대선 도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요구할 때 그때도 지금의 답변 그대로 유효합니까?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기원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적 논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야당과 그 종교계,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이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이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추진하던 운하 사업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론이 나쁘게 전개되자 대통령마저 나서서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임기 내에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이제 전초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지금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부대 사업까지 한다면 뭐 30조 원을 넘길 거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한 의원에 의해서도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정말 삽질 예산으로 갖고 가고 멀쩡한 강을 파헤쳐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경 문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한강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강의 백사장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개발 시대에 만들었던 잠실 신곡 수중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건 정확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내용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에 대한 네, 지금 한강 생태를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천의 수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천의 수질을 높여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을 어떻게 맑게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 수중보 그 위에는 2급수로 되어 있지만 신곡 수중보까지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3급인데도 있고 4급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질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우선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곡 수중보를 없애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수질을 좋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실 수중보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세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 수질을 확보하고 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과 영산강 두 군데 정도를 임기 중에 먼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을 생각해야 되는 민주당 쪽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시끄러워졌던 걸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영산강과 낙동강
변의 시민들, 주민들과 지자체장은 이것이 꼭 수질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한 지역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것이 좋은 성과를 분명히 낼 터인데 그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한강과 금강을 시작을 했더라면 국민들의 여망과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그리고 충분한 협조 속에서 할 수 있었을 터인데 4대강을 동시에 착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특히 미리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거센 찬반 양론과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잠실 신곡 수중보를 해체해서 그 백사장을 살리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그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접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잘 아시다시피 한강 상류 지역에는 취수원이 있습니다. 5개의 취수원이 있는데요. 이 취수원의 높이가 한 5m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6.5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수심이 신곡 수중보와 잠실 수중보를 동시에 없앤다고 하게 되면 약 2, 3m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취소함에 있어서 탁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선행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의 하나로 논의를 제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식수원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강철 논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세종시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아주 짧은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짧은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일단 서울시의 인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1000만 정도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신도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렇지만 수도권 집값에 대한 끊임없는 그 수요, 그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종시에 대한 그 오 후보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 후보께서는 세종시를 바꿔야 된다. 경제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바꿔야 된다는 현 정부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서울 집중 완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집중 문제나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특히 충청 지역의 발전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판단의 주요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을 가지고는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는 데는 확실히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시를 경영해 보니까 도시는 생산 기능과 소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순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간에 행주부터 시작해서 빗자루까지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당초의 행정부처 몇 개가 옮겨가는 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도시를 경험해본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교육과 과학이 진작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정안이 훨씬 더 충청 도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국토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정의 방향이 확실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후에 박근혜 전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세종시 수정에 관해서 박근혜 대표는 반대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이렇게 반대하는데 후보로 이제 나선 오 시장께서 지지를 구한다.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과연 박 전 대표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 박 전 대표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당의 주요 한 축이신 박 대표께서 지원을 망설이실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 나아가서는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아마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셔서 지방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설명드려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명수 후보에게 세종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답변을 좀 원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반대가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진두생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60% 이상이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 수정안 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렇게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 후보께서는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분은 원안을 고수를 하고 시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원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통은 앞을 향하고 머리는 뒤를 향하는 그런 형국처럼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도전한 철학과도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네, 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철학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사실 서울을 더 잘 살게 하느냐 또는 세종시를 더 잘 살게 하느냐 이런 지역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철학, 대전제를 기본으로 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모여서 함께 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이고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도 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07년 대선 때 20번이나 넘게 모든 대중들에게 다니면서 이 원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선거가 돼서 갑자기 이것이 변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수도권 공동화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공동화의 문제가 되면서 서울의 집값이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 서울이 텅 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행복도시는 한 50만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수도권 공동화, 전화 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 수도권 공동화가 오는 그 지역에다가 문화복합시설도 만들고 서울시가 원하는 도서관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컨벤션 센터도 만들고 이런 경제개발 요소가 있는 것을 만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설득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종시에 관해서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도 있지만 행정부처가 이전함으로써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 삼원화되는
소위 말하면 행정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투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 시절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투표를 앞두고 이 과정에 협조가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투표가? 세종시 예.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네. 이제 국회에서 네. 이제 의견을 토론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네. 한 후보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은 없어서 네, 그렇게 투표를 어떻게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상 그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과천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난에서 과천에서 청와대까지 가려면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옮긴다 하더라도 차선 전용 도로를 이용한다면 아마 뭐 30분 이내의 차이입니다. 30분 이내의 차이로 그 효율성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요즘은 그 디지털로 영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그 생각을 모은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원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도 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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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후보들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후보님요. 결혼하신 지 6개월 만에 남편분이 수감되는 바람에 13년 동안 떨어져 사시고 그런 동안에 제한되어 있는 허용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쓸 수 있는 그걸 매주 써가지고 500통이 넘는 편지를 쓰셨다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새색시라기보다 진짜 여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편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셔도 지금 남편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데 우리 김진국 예. 총무님께서도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읽어보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3년 반 동안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같은 친구이면서 또 남편이면서 동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후보님은 참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달동네에 사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크셔가지고 체력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는데 그 뒤에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산악자전거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데 시장이 되시고 난 뒤에도 자전거를 탈 기회가 있나요? 좀 얼마나 타시나요, 요즘은? 예, 과거에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전거 탈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저 나름대로 불시방문을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요. 특히 자전거를 타게 되면 헬멧을 쓰고 안경을 쓰고 입을 가리면 시장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변복을 하고 서비스의 질을 본다는 관점에서 한강이나 몇몇 지점을 자전거를 타고 과거만큼은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많은 긴장감을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겨울을 제외하고는 봄과 가을은 특히 자주 한강변을 찾거나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 특히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곳은 자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후보 검증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질문들이 아마 후보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아픈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장 후보를 맞으면서 서울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만약 오해가 있다면 명쾌하게 털고 간다는 기분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증 부분에서는 질문들이 아마 간단한 일문일답 형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2분 제한 시간을 다 쓰시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현 부장이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광장 관련 질문입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시장 시절에 언론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시청광장 이런 데서만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은 시민들의 문화 여가, 가족 활동 이런 데 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답답한 또는 억울한 또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광화문 시청이 아닌 어느 곳에서 해야 합니까? 예, 정치적 활동을 자제해달라 그런 표현을 쓴 적은 기억이 없고요. 다만 광장 조성 목적이 당초에 조성될 때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도 그렇고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그렇게 됐고 그런 원칙하에 운영이 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집회, 시위 형태로 의사가 표출되다 보면 도로까지 진출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방식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특히나 광화문 광장은 역사성을 중심에 놓은 우리 상징 광장입니다. 그리고 집시법에 보아도 그것은 외교 단지가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시위와 집회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따라서 절제된 형태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광장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용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미리 먼저 사용 신청을 해서 그것을 허가받은 곳하고 우선순위를 조절할 뿐이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서울시가 행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시청광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용 신청을 내주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차벽을 쳐서 분향소를 막았던 일과 이번에 천안함 사건 때 즉시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 대비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서울시는 분명히 서울광장을 열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당시에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제가 직접 만난 다음에 만남을 주선해드린 사실까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노무현 대통령 장례 전국에서 차벽을 친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성 때문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충분히 조문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드리자라고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즉시 그 공간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또 광장 관련인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 이 전체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평으로는 모르겠고 서울 광장보다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네, 광화문 광장이 5,757평입니다. 그 중에서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중앙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530평이 있습니다. 전체 5,757평 중에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530평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광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청계천도 거대한 인공어항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의 사고 체계에 의하면 여기도 뭐 거대한 중앙 분리대다 이런 그 폄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을 가보면 묘하게도 광화문 광장과 그 내용이 구성 요소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 바칠라프 광장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는 광장입니다.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주변 환경 때문에 중앙에 만들었지만 특히나 지하로 연결되는 기존에 있던 도로, 보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하로 연결시킴으로써 전 세계 유례 없이 지하철과도 연결이 되고 도로에서 지하를 통해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개선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상징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더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바칠라프 광장은 사실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광장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 반포대교에 반포 분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몇 달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예, 동절기를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달인지 아십니까? 아마 한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달 운영됩니다. 평일에 이 광장에서 분수가 몇 분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다른데요. 천안함 전국 이후에 분수 가동을 조금 최소화해 놨고요. 정상적인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도록이면 자주 틀 생각입니다. 평일에 100분이고요. 주말에 140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동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는 아시죠? 네.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화문 광장 분수와 반포대교 분수가 다른데요. 지금 정확하게 반포 분수는 177억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종류의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드는 사업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도시를 가보면 외국 도시에는 반드시 몇 개의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시설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포대교 분수는 만들 때부터 그 분수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라든가 설치비를 가지고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시설이 서울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들이나 서울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보도가 될 때 반포대교 분수 혹은 광화문 광장의 1, 2, 3 분수가 자주 상징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 서울을 찾는 분들이 꼭 찾는 하나의 명소가 돼서 서울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소로 장소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시민 여러분들도 결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그 광경을 즐기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시민들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수상택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그 서울시의 그 수상택시 연구 용역 때, 여기에 그 수상교통이 마련되면, 하루에 19,500명씩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하루 평균 119명이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시장 캠프에서는 이것은 수상교통이 완비됐을 때를 가정해서 낸 수치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완비되지도 않은 그런 교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장밋빛 그 미래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까? 발표 당시에는. 예, 먼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상택시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은 먼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힘들지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수상교통, 수변공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마 민간 기업들은 몇 년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이 19,500명을 전제로 했던 것은 수상버스였습니다. 배의 크기가 150명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용역을 했던 건데요. 지금의 수상택시는 아시다시피 10명이 정원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고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용역을 할 때에 전제로 했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자사업 맞는데요. 민자사업인데 왜 서울시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하셨습니까? 민자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시가 투자한 부분은 그 선착장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지원을 통상의 경우에 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사업을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전혀 서울시가 보조를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어떤 민간 사업자가 거기에 투자를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유도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는 서울시의 투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자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디자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디자인 서울이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 동대문에 있는 그 서울 그 디자인 플라자 만들기 위해서 근대 경기장, 최초의 근대 경기장인 그 동대문 운동장을 헐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옛 서울시청의 상당 부분을 또 헐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가 보존 권고를 사전했고요. 그리고 등록 문화재고요. 그리고 사적 가지정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 사적 가지정을 위한 회의 열리는 날 아침에 서울시가 이걸 일방적으로 부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 먼저 동대문 운동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이 허물어진 자리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을 드러낸 지하에서 성곽 기저부 터가 발견이 됐죠. 당초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복원을 통해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근대사인 동대문 운동장의 추억 그리고 성곽의 추억을 즐기고 계시고요. 서울시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이 일제시대 때 급조된 과거의 중앙청 건물, 허물어진 중앙청 건물에 비해서 역사적인 가치나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축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안전성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안전성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파사드 부분은 보존을 하되 뒤에 위험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신축하면서 걸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파사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화재청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갈등은 잘 조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의 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후보 검증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서울시청 지금 새 건물을 지으면서 그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장 가림막을 8억 원을 들여서 4번이나 바꿨습니다. 가림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신세계 같은 국제 기업에서도 그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둘러싸면서 그 한 2, 3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일관되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4번이나 바꾸고 여기에 8억 원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8억 원 들이고 나중에 발표할 때는 또 6억 원 들였다고 해서 그 뒤에 이제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예산을 쓰는 것이 그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사안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과 평가가 달라지지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서울광장에는 1년 12달 수없이 가설 무대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한 번 만들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이것이 안타까워서 공사장 가림막에 상설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4번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가림막이 있기 전에도 매년 정초에 신년 새해를 알리는 그런 그 가림막, 또 광복절 때는 무궁화 꽃을 만든가 해서 장식막을 매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수치인데 그것을 갑자기 4번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오해가 생길 것 같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그동안 관광객이 30%가 늘었습니다. 관광 수입은 아시다시피 도시 GDP의 10% 이상을 창출합니다. 서울 광장은 서울시의 얼굴입니다. 이곳을 공사 기간 동안에 최대한 돋보이는 공간을 만들어서 와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투자 개념입니다. 여기에 6억을 들이고 8억을 들이고 했다는 것을 낭비 행정의 전형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를 지나치게 도외시한 비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이후부터는 한 가지 디자인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검소한 가운데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가림막을 만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런 원칙하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